오늘 마지막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코로나 격리여가지고 목소리가 좀 아직 돌아오지 않는 상태라서 중간중간에 좀 이상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앱토스 관련한 내용이고요. 사실 앱토스가 백서가 최근에 나왔는데 8월 11일 날 나왔어요.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사실 오늘 백서까지 다뤘으면 좋았겠지만 아직 백서는 저한테 좀 외계어 느낌이어가지고 사실 오늘 발표할 내용들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앱토스의 자료들을 좀 총정리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앱토스는 이제 새롭게 좀 떠오르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이고요. 비전 자체가 가장 안전하고 이제 확장 가능한 레이어 1 블록체인 구축. 요런 비전으로 좀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앱토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서만 공개되어 있고 메인넷이나 토큰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앱토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목차는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가지고 사실 뎁스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앱토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알고리즘이나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제가 좀 이해를 했던 부분 위주로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토스는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셔서 백서까지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좀 정리된 한국 자료들, 한국어로 된 자료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앱토스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앱토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레이어 1 블록체인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메인넷과 토큰이 개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60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요. 면면을 살펴보면은 이제 안드레센 호로위츠 크립토나 이제 타이거 글로벌, 코인베이스, 3에로 캐피탈은 지우고 해시드 뭐 이런 이제 거물급 VC들과 이제 투자사들의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좀 시장에 핫한 프로젝트로 좀 떠올랐는데요. 앱토스가 이제 메인넷이 개발되지 않았고 토큰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밸류와 이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메타, 구 페이스북이죠. 앞으로는 이제 메타라고 이제 통칭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타와의 관계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앱토스는 무엇보다도 메타 출신의 이제 창업가 빌더들이 만든 것으로 명성을 좀 떨친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앱토스 팀이 페이스북 메타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DM 이게 구 리브라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 구 리브라 현 DM 현도 아닙니다. 지금 폐기가 되었으니까 요 DM을 계승한 프로젝트로 이런 밸류와 이런 투자 유치를 좀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요. DM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DM은 이제 2019년 정도에 페이스북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이제 암호화폐 리브라가 좀 피버팅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브라를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은 글로벌 디지털 통화를 만들어서 페이스북 서비스와 결합해가지고 이제 좀 뭐 이런 통합해서 사용하는 아이디어로 좀 출발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이 한 20억 명 정도 이제 사용자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20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 서비스와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결합한다면은 이제 좀 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좀 안전하고 저렴하게 자금을 이동할 수 있는 뭐 아까 이제 병관님께서 발표하셨던 그런 이제 좀 비전과 이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글로벌 단일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요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도 그렇고 좀 페이스북 자체가 정치권하고 이제 규제 당국에 좀 많이 때려 맞는 시기였긴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치권이나 규제 당국이 이 리브라가 중앙은행을 이용하고 좀 세계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되게 벌떼처럼 좀
많이 일어났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실제로 이제 규제도 먹였고 이런 좀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이제 리브라의 명칭을 DM으로 변경해서 이 DM의 준비금을 원래는 이제 뭐 달러, 뭐 유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산 등 이제 자산으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에 연동하는 형태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준비금을 좀 뭐 국채나 뭐 이런 통화 바스켓이 아니라 미국 달러로 이제 준비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완전한 스테이블 코인 거의 뭐 테더나 이제 USDC 같은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패를 했어요. 외부에 이제 요인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더 이상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폐기를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규제 당국의 허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랑 다를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설명만 들어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비판을 좀 맞았었고 좀 뭐 그때 당시에 좀 느린 트랜잭션 속도랑 뭐 이루지 못한 탈중앙화 뭐 이런 여러 이유로 사업을 좀 접게 됐습니다. 근데 비록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개발되었던 여러 기술력이나 여러 이제 인사이트 그다음에 그런 유산들 이런 이제 3년간 지속된 프로젝트의 유산들을 계승하고 페이스북의 블록체인 탑 개발팀이라는 밸류를 앱토스가 이제 받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페이스북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자만 350명 정도가 넘었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이제 3, 4년간 정도는 계속 개발이 되었고 뭐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따로 만들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좀 결과물들이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이런 투자 유치를 받았던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요 DM 프로젝트를 계승한 흔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전신이었던 DM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 앱토스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고리즘이라고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최선의 이제 내용만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논문도 보고 이제 여러 이제 국내랑 해외 쪽 아티클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제가 이해를 대충 한 부분 정도까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앱토스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메타가 그 당시에 20억 정도고 지금 한 30억 정도 사용자가 있다고 하는데 메타의 유저층을 다 온보딩을 좀 시켜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높은 TPS를 이제 좀 추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앱토스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본인들 주장이에요. 본인들 주장에 맥스 TPS가 16만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게 어느 정도 수치되면은 솔라나가 이제 평균 한 6만 5천, 맥스가 한 12만,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제 머지 이후에 한 1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앱토스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 사실 뭐 비자 카드도 한 6만 5천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 사실 속도에 있어서는 거의 둘째가라면 서로 솔라나보다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아직 뭐 메인넷이나 토큰이 나오지 않아서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는 수치는 아니고요. 일단 앱토스 진영에서 좀 주장하는 TPS가 요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앱토스에서는 이러한 성능, 이러한 빠른 이제 고성능을 낼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요 블록 STM이라는 엔진에 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블록 STM이라는 엔진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요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병렬 처리 엔진의 약자예요. STM이. 뭐 스마트 컨트랙트 패러럴 뭐 엑스큐션 엔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요 병렬 처리에서 유출을 좀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쉽게 표현하면은
단일 스레드에서 순차적으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처리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좀 다르게 여러 스레드에 나눠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모델인데요. 이 병렬 처리하는 방식은 사실 이미 솔라나의 그 뭐였죠? C 뭐였는데 아무튼 솔라나의 이제 방식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다시피 어느 정도 이제 속도에 있어서는 확실한 성능을 내는 방식이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는데 C레벨이죠. C레벨. 솔라나의 C레벨에서도 이제 병렬 처리가 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병렬 처리는 병렬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뭐 여기 개발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완전히 같지 않지만 뭐 멀티스레딩이나 뭐 이런 사실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블록체인에서 이런 좀 병렬 처리를 좀 시도를 했다는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나름 괜찮은 방식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블록 STM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실 뭐 저도 정확하게 이해는 한 건 아니지만 이거 문맥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독립적인 트랜잭션에 대해서 여러 스레드에 나눠서 좀 동시에 병렬적으로 실행하고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순서를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고 트랜잭션을 우선 실행하고 나서 검증하고 합의하는 과정은 나중에 진행함으로써 병목을 좀 해소하고 속도를 대폭적으로 향상하는 그런 엔진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긴 한데 사실 뭐 이거 저도 자세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냥 트랜잭션의 병목 현상을 줄여서 성능을 높이는 병렬 처리 엔진 슬라이드에 적힌 내용 그대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블록 이제 STM이 이런 정도의 이제 성능을 낸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앱토스의 좀 알고리즘은 합의 알고리즘이에요. 합의 알고리즘인데 합의 알고리즘은 이제 아시는 분이 더 많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P2P 네트워크와 같이 이제 정보 도달에 시간차가 있는 이런 네트워크 상황에서 참가자가 이제 하나의 결과에 대한 합의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치면은 노드에서 만든 이제 블록에 이걸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당성을 좀 검토를 하고 네트워크 전체에서 공유하는 이제 블록체인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냥 비잔틴 장애 BFT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앱토스에서 만든 이 BFT 합의 알고리즘은 DMBFT V4라고 이제 네이밍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은 메타의 DM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져 개량된 DMBFT 알고리즘을 4번 정도 개량한 그래서 V4라고 하더라고요. 4번 정도 이제 개량을 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BFT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에 많이 쓰이는 프랙티컬 BFT 그리고 요게 조금 더 개선된 핫스터프라는 알고리즘을 응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의 이제 프랙티컬 BFT를 개선한 합의 알고리즘으로 네트워크 부하가 적고 합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그냥 특징이에요. 이게 합의 속도가 빠르다는 게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조금 그래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기존의 이제 프랙티컬 BFT에서는 이 리더라는 이제 이 노드 밸리데이터 안에서도 이제 리더가 선출이 돼서 이 리더가 블록 생성 제안을 각 노드들에게 전파를 하면은 기존에는 노드들이 서로 이게 이 제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이제 계속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 노드가 20개, 30개, 40개라고 하면은 이 20개, 30개, 40개의 노드들이 서로 이제 전파를 해서 야, 이런 블록 생성이 지금 제안 들어왔는데 이거 맞아?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서로 교차 검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 DMBFT V4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검증 과정을 간소화해서 일방향으로 통일함으로써 노드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좀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형태로 좀 개선을 했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리더가 서로 교차 검증하는 게 아니라 리더한테 이런 이제 데이터가 모두 다 흘러 들어가서 요 리더가 이런 커밋을 하는 검증을 하는 형태로 좀 일방향으로 통일을 해서 이런 합의 과정의 속도를 좀 많이 높였다. 그래서 뭐 라운드에서 이제 정족수 인정이 되면은 그 라운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고 뭐 이런 되게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더도 이제 선출하는 과정이 기존의 이제 알고리즘에서는 좀 악의적인 리더가 이런 블록 생성을 좀 방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다 보니까 평판 기반의 이제 리더 선출 방식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평판을 기반으로 리더를 선출해서 좀 효과적으로 이제 이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커밋을 하고 이 합의 과정 알고리즘이 뭐 오류가 나더라도 좀 효과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게 좀 동기화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정확하게 100% 이해한 건 아니고 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그 A41 벤처스의 그 김남웅이라는 되게 전문가 분이 미디엄에 올려놓으신 글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가볍게 되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출처는 제가 요 슬라이드 마지막 부분에 놨으니까 그 링크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개선된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합의 속도나 안정성 측면에서 되게 개선을 한 합의 알고리즘이다. 라고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무브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요게 이제 왜 확장성과 보안에 조금 베네핏을 가지고 있느냐? 기존 블록체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솔리디티, EVM 이런 것들이 좀 가장 보편적이지만 이런 언어들이 이제 보안상의 문제를 되게 많이 지적을 받아왔잖아요. 실제로도 이제 많은 사건, 사고가 뭐 언어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해킹이 되거나 뭐 이런 불안정한 것들이 좀 많았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알고랜드에서는 클래리티라는 이제 언어 그리고 솔라나에서는 이제 러스트 뭐 이런 언어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채택해서 문제점을 좀 보완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4년 전 이제 메타에서 무브가 처음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무브를 이제 개발한 가장 원초적인 이유가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보안 사고를 처음부터 좀 예방을 하고자 좀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앱토스도 요 DM을 계승한 프로젝트니까 무브 언어를 좀 채택해서 이런 생태계나 본인들의 이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했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 백서에 따르면은 무브가 특히 이제 러스트 언어를 좀 토대로 프로그래밍 언어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좀 다수 참여해서 개발한 언어로도 좀 유명한데요. 무브 언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안성이 높은 특징이 있고 백서에도 이제 솔리디티 언어가 블록체인의 특징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버그도 많고 오류도 많다고 이제 지적을 하는 반면에 무브는 블록체인 토큰에 특화한 리소스 자료형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고 개발자가 이제 블록체인에 사용될 데이터 타입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어서 언어 자체의 표현력을 끌어올린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리소스 자료형이라는 건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이 블록체인에 좀 특화된 언어로 좀 개발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무브 언어 자체가 사실 어, 무브의 기술 책임자가 무브 언어 개발 배경을 밝히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브 언어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보안 그리고 개발자는 이 무브 언어를 통해서 좀 안전하고 좀 보안성이 강화된 시큐어 코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브가 이제 보안적인 측면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개발된 언어고 에토스에서 채택한 언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세 가지 이제 특징으로 인해서 에토스가 확장성과 보안에 좀 방점을 둔 블록체인 네트워크 메인넷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토스가
다른 프로젝트랑 많이 엮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수이라는 프로젝트랑 솔라나는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솔라나 킬러라고도 좀 많이 이명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이 같은 경우에는 DM 프로젝트에서 파생된 개발팀이 에토스 쪽과 수이 쪽이 있는데 수이 쪽도 이제 DM 프로젝트를 좀 계승하다 보니까 에토스랑 좀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수이까지 다루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요거는 쟁글 리서치에서 되게 좋은 글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솔라나랑 좀 비교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표 같은 경우에는 각 블록체인의 이제 파이널리티에 도달하는 시간이나 맥스 TPS나 현재 이제 TPS를 반영한 속도인데 이론적으로 앱토스의 최고 성능이 16만 TPS 그리고 테스트 넷에서는 지금 4200 TPS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고성능이면서 레이어 1 솔루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앱토스와 이제 솔라나를 자주 비교를 하는데요. 실제로 위 이미지에서는 앱토스의 맥스 TPS가 솔라나보다 높다라고 이제 앱토스 진영에서 만든 이미지이기 때문에 앱토스의 주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물론 테스트넷에서 진행한 수치일 거고 이게 이제 어느 환경에서 돌아갔는지는 사실 저도 찾지를 못해가지고 까봐야 아는 거겠지만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앱토스의 성능도 솔라나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보시면은 앱토스와 솔라나 그리고 이더리움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요 표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더리움이 네트워크가 좀 얼마나 오랫동안 좀 가동될 수 있는지 예, 좀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면은 좀 이런 보안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좀 안 좋은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서 데이터 중복성을 좀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뭐 보안이나 안전성 측면에서는 되게 높은 평가를 좀 받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솔라나는 이제 고성능, 최상의 성능을 위해서 되게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노드나 뭐 이런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중복성 비용을 줄여서 좀 극단적으로는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사례인 것 같아요. 앱토스는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과 솔라나 사이에서는 솔라나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네트워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능 관점에서 뭐 여러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부분이 좀 있는데 가장 먼저는 방금 설명드렸던 중복성. 요 이더리움, 앱토스, 솔라나를 비교하는 지표가 세 가지 정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중복성. 중복성은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노드가 중복해서 이제 보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중복성이 높다는 거는 결국 많은 노드가 같은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말과 같고 요거를 이제 그냥 블록체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데이터 위변조나 이제 불가능하고 보안이나 이제 안전성이 높다는 이유가 여러 노드에 의해서 같은 데이터가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더리움이 중복성이 높고 솔라나가 제일 낮고요. 앱토스는 중간. 이런 중복성을 좀 포기하는 대신에 솔라나는 이제 성능을 추구를 하게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병렬 컴퓨팅 개념인데 사실 뭐 이더리움은 제치고 나서 병렬 컴퓨팅에 대해서는 앱토스와 솔라나가 둘 다 채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앱토스와 솔라나가 이제 이런 병렬 처리 방식을 활용해서 성능을 좀 극대화를 하고 있고 위 데이터에서 보시면 솔라나가 더 많은 코어로 병렬 컴퓨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뭐 아까 그 테이블은 앱토스에서 좀 주장하는 성능 TPS고요.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최고 성능 자체는 솔라나가 우위다라고 보는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은 블록 레이트. 블록 레이트는 일정 시간 동안 블록체인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하고요. 이 수치는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 앱토스 순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를 좀 정리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이제 안정성, 네트워크 가동 시간, 뭐 이런 효율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중복성에 어느 정도 계산을 소비해서 안정성은 높지만 최종적으로는 성능이 좀 낮은
지금 머지 전에는 이더리움 입증명 전에는 일단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솔라나는 퍼포먼스랑 상대적으로 이제 효율성을 선택해서 최상의 성능에 좀 제한된 계산을 사용하고 낮은 중복성으로 인해서 성능은 되게 좋지만 안정성에는 되게 부정적인. 마지막으로 앱토스는 안정성과 이제 퍼포먼스를 선택을 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처리할 수 있으려면은 사실상 솔라나처럼 좀 코어를 극대화를 하는 방식, 충분한 이제 컴퓨팅 파워를 좀 확보를 해서 효율성을 좀 포기를 하고 좀 이런 컴퓨팅 파워나 탈중 강화를 포기하고 이제 뭐 GCP와 같은 데랑 이제 조인을 해서 노드를 아예 GCP 쪽에 올려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우회를 해서 성능을 좀 올린다고 성능을 올리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토스 생태계 사실 메인넷이 아직 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생태계는 사실 되게 겉핥기 수준으로 좀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빠르게 드리려고 하는데 앱토스가 백서가 8월 11일 지난주에 공개가 됐고 아직 메인넷과 토큰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런칭에 앞서서 지금은 이제 테스트넷인데 이 테스트넷 중에서도 인센티브 테스트넷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3분기에 메인넷을 런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센티브 테스트넷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용자에게 실제로 이제 토큰이 개발되었을 경우에 그 토큰 보상을 지급하는 테스트 방식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센티브 테스트넷도 지금 단계별로 사용자를 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2단계 8월 초에 아마 2단계가 끝났고 3단계가 앞으로 좀 모집을 할 예정이라고 제가 좀 본 것 같습니다. 아직 메인넷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프로젝트가 개발 단계에 머물고 있긴 한데 있을 건 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생태계의 DApp들만 좀 가져와 봤는데 이더리움하고 솔라나는 그냥 이제 비교 용도로 좀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그냥 지갑, 덱스, 디파이, NFT 마켓플레이스, 네임 서비스 이 5가지 간단하게 그냥 사실 서비스를 저도 이용을 아예 해보진 못했고 그냥 아예 개발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대분해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냥 겉핥기 정도로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갑 같은 경우에 이제 마션 월렛이라고도 하고 기존 지갑하고 사실 UX나 UI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메타마스크나 그냥 카이카스 쓰는 느낌이었고요. 대신에 속도는 좀 빠르다.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아직 메인넷에 올려져 있는 서비스는 아니다 보니까 속도에 대해서 그냥 빠르다 정도. 근데 이것도 좀 플러시보 효과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워낙 좀 리서치하면서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은 송금하는 것들에 대한 속도는 좀 빠르다고 좀 느꼈고 이게 지금 앱토스 토큰이 아니라 앱토스 테스트 토큰인데 지갑을 설치를 하고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한 2만 토큰 정도 주더라고요. 테스트 토큰으로. 그래서 그냥 한번 나중에 시간 괜찮으시면은 한번 그냥 메타마스크 설치하는 것처럼 에어드랍 받으셔서 좀 재밌게 이제 토이 프로젝트 겸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갑은 사실 별다른 서비스의 특징을 좀 못 느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덱스. 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좀 뚜렷한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이제 폰탭 네트워크. 근데 이제 이 폰탭 네트워크가 무브 기반으로 개발이 됐고 과거 이제 DM 프로젝트의 프레임워크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페이스북에 블록체인 개발팀이 나와서 창업을 했다고 밸류를 주는 게 그냥 그 정도의 밸류를 준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그동안 만들었던 결과물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만 봐도 어느 정도는 과거에 있었던 DM 뭐 프레임워크나 언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좀 많다 보니까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 이제 디파이알. 디파이는 이제 바이알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랜딩 프로토콜이 한 3개 정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바이알이 이제 데브넷으로 베타 서비스를 좀 런칭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요거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일단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NFT 마켓플레이스는 이제 큐리오시티라는 마켓플레이스랑 이제 토파즈라는 마켓플레이스가 있었는데, 큐리오시티가 이제 테스트 토큰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그래도 좀 미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토스 커뮤니티에서 미디어 지원, 여기서 미디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큐리오시티에 대한 글을 이제 앱토스 공식 미디엄에서 적어줬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밀어주고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큐리오시티를 살짝 한번 엿봤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네임 서비스는 사실 타 서비스들하고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스트 토큰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불파스.앱토스라고 미리 좀 선점 아닌 선점을 좀 해놨는데, 그냥 속도도 좀 빠르고 테스트 토큰으로 좀 가볍게 서명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생태계 종합해보면은 아래와 같은 좀 단점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솔라나도 마찬가지지만 EVM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려는 새로운 개발자들에게 좀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EVM이 호환이 안 되니까 해당 체인 사용자들이 이제 새로운 툴하고 서비스랑 노출돼서 사용성이 저하될 것, 온보딩 비용이 좀 비싸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다 가도 사실 디파이나 NFT 마켓플레이스나 거의 그냥 다른 체인들에 있는 거랑 다를 게 없어서 이 두 번째는 살짝 단점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가 이미 좀 높은 가치로 많은 자본을 조달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그나마 꼽자면은 단점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위와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3분기에 메인넷 런칭이 되고 4분기에 이제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이런 로드맵들이 좀 구상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사실 자료가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A41이나 이제 댕글에서도 이런 아티클들을 많이 내시면서 공부를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앱토스 로드맵과 미래 짧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일단 주요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긋남 없이 1분기에 이제 테스트넷 런칭하고 2분기에 인센티브 테스트넷 런칭하고 그다음에 이제 3분기에 메인넷 공개라는 이제 마일스톤을 따르고 있고요. 사실 이런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자체가 메인넷에서 이제 한가름이 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이제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3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한두 달 내에 메인넷이 공개되면서 앱토스 생태계가 뭐 대부넷에 이미 올라와 있는 프로젝트들이 바로 이제 메인넷에 올라가서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은 좀 여러 투자 기회, 그죠? 투자 기회, 뭐 에어드랍이나 뭐 이런 것들도 투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부분 자체가 앱토스가 이제 디스코드 서버를 접속을 해봤는데 되게 서포터랑 개발자 커뮤니티가 좀 활발하더라고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모든 이제 커뮤니티 반응을 좀 볼 수는 없었지만 디스코드 서버 인원수가 오늘 체크를 해보니까 대략 78K 정도가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15K 정도가 개발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에 따르면은 40개국에 약 한 15,000명의 노드 운영자가 예비로 있다고 하고 있고 앱토스가 사실 이제 막 백서 맞는 것 외에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좀 인상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좀 이 커뮤니티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앱토스를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들을 빌딩하고자 하는 열성적인 이제 개발자 그리고 이제 빌더들이 좀 많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 됐든 대규모 투자 유치를 좀 마친 앱토스의 이제 팀 능력이 좀 이런 신뢰를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들을 위해서 좀 해커톤이나 뭐 그랜트 프로그램 이런 생태계 성장을 지원하는 뭐 팀의 능력과 좀 의지도 좀 어느 정도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도의 대략적인 개요만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라나도 사실은 되게 고성능 블록체인이다. 뭐 되게 혁신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되게 많은 버그와 중단과 조정 이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패치 업그레이드 뭐 이런 과정을 되게 많이 겪었는데 사실 앱토스도 되게 장밋빛 전망을 그리고 있지만 성능을 추구를 어느 정도 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올해 이제 테스트넷 이제 마치고 메인넷 개발되고 토큰이 나오게 될 텐데 고성능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솔라나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투자 관점에서 사실 요거는 뭐 솔라나의 이제 밸류가 손상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제 더 많은 선택권이 나온 거다 보니까 솔라나 토큰 가격에 좀 약간의 매도 압력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뭐 승자를 말하기에는 아직 메인넷도 나오지 않은 앱토스가 좀 이길 거라는 단정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투자 관점에서 사실 맥시멀리스트 맥시가 되는 게 사실 단기적 위험 감수하고 이익을 얻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정으로 이제 좀 가치를 발견하는 부분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좀 좋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좀 현실적으로 좀 생각도 해봐야 되고 이런 사용 사례도 좀 진정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앱토스가 약세장에도 높은 투자 가치랑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빌더나 개발자 커뮤니티 이런 블록체인과 생태계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아서 아마 다음 사이클이 온다고 하면은 되게 투자하기에 좀 좋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제발 이제 솔라나처럼 좀 안정성 문제 없이 좀 약속된 성능이 실제 상황에서 실제 메인넷 개발 이후에서도 유지되는지 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합의 알고리즘이나 아까 DM 프로젝트를 계승한 수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이 두 아티클에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런 아티클들을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